부모도 없는 고아 신세에 참으로 형편없고 불쌍한 처지로구나. 당신들이 평생 흘린 피땀은 소중하고 제 가족이 흘린 피눈물은 그렇게 하찮았나요? 한 여자의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세상 가장 잔인한 말들이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가진 것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모욕한 여인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거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린 대가로 가장 차갑고 완벽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만했던 자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비는 그날, 과연 이 남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람을 잘못 건드린 대가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점심시간에 소란스러움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가게 안은 제가 직접 뭉근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의 구수한 냄새와 나른한 오후의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주방에서 땀으로 젖은 이마를 훔치며 묵묵히 그릇을 정리하는 이 시간은 하루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평온의 순간이었습니다. 홀에서는 제 동생, 지연이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노인 손님의 말벗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다음에는 꼭 아드님이랑 같이 오세요. 저희가 국수 곱빼기로 아주 든든하게 대접할게요. 지연이의 상냥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이 작은 국수집을 열기로 한 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이었는지 새삼 깨닫곤 합니다. 돈을 세는 시간보다 사람의 눈을 마주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었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 저희는 그저 골목 어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성실하고 평범한 젊은이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한나란 씨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끔찍한 사고로 잃고 세상에 단둘만 남겨졌을 때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대기업의 상당 지분과 수십 년간 가치를 키워온 강남의 빌딩 몇 채.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저희의 것이 되었습니다. 벼락처럼 찾아온 분은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것이었지만 저희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사치품 대신 땀 흘려 버는 하루 수입의 소중함에 감사했고, 화려한 인맥을 쌓는 대신 가게를 찾는 동네 이웃들과 소박한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가진 것 없는 가난한 고아 남매인 것처럼 철저히 저희의 부를 숨긴 채 말입니다. 그것이 갑작스러운 행운에 인생이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연이에게는 2년 동안 교제해온 연인 태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건실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 저는 태준이를 몇 번 보았고 그 꾸밈없고 성실한 모습에 내심 안도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제 동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지연이가 행복해 보였으니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 세상의 어떤 거친 시련 속에서도 가장 먼저 서로를 지켜주는 견고한 방패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이와 굳건한 신뢰가 삶의 가장 큰 자산임을 저희는 뼈아픈 상실을 통해 이미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연이가 만들어갈 미래 또한 지금처럼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머지않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동생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을 보며 묵묵히 제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오빠, 나 태준 씨한테 청혼 받았어.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마주 앉은 저녁상에서 지연이가 수줍게 내민 반지 상자를 보았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동생의 얼굴에 저토록 환한 웃음을 피워준 사람이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 믿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가 더없이 행복하고 찬란하기를 저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를 위해 곱게 차려입고 나서는 지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든든한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갔어야 할 그 자리에 동생은 결국 혼자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태준이라는 친구와 그의 가족들이 제 동생의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리라고요.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지연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제 마음은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가게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동생의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은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그토록 빛나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기도 전에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고 이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동생의 흐느낌 사이로 들려온 이야기는 제 피를 거꾸로 솟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부모도 없는 고아 신세에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오빠랑 같이 사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보아하니 가진 것도 변변찮을 텐데 우리 가문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참으로 형편없고 불쌍한 처지로구나. 형편없다, 불쌍하다. 사람의 영혼을 핥히는 잔인한 단어들이 감히 제 동생에게 그리고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내뱉은 그 천박한 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흐느끼는 지연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동생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지연이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닌 위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제 동생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 저희의 존엄을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그것이 제가 제 하나뿐인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든 지연이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동생의 얼굴에 남은 눈물 자국은 제 심장에 새겨진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차가운 물을 들이켰지만 들끓는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까지 그런 말을. 잠들기 전 지연이가 죄책감과 슬픔으로 떨며 내뱉었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네가 왜 미안해?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동생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잖아. 우린 언제나 서로를 지켰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 말은 지연이를 향한 위로이자 저 자신을 향한 엄숙한 맹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손님들을 대하던 온화하고 선한 저의 얼굴은 거울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게 분노로 가라앉은 서늘한 표정의 낯선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익숙하게 몇 개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대형 금속이라는 회사 이름과 함께 복잡하게 얽힌 계약서와 투자, 현황 분석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대형 금속, 바로 태준의 아버지가 운영하며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던 바로 그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태준의 가족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회사가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다 간신히 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익명의 한 젊은 투자자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전략적 제휴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익명의 투자자가 바로 자신들이 형편없고 불쌍하다며 경멸했던 지연이의 오빠, 바로 저 지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태준이라는 친구가 지연이와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만약을 대비해 그의 집안을 조용히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사가 가진 재정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제 사람들을 통해 조용히 영향력을 심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연이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고아, 가진 것 없는 불쌍한 처지. 그들의 천박한 오만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동생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냈다는 사실에 제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냉철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이 오만함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가장 잔혹하며 가장 완벽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대형 금속을 무너뜨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감정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냉철한 데이터와 서류,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합법적인 계약 조항에 근거한 철저하고 완벽한 비즈니스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저는 제 자산관리인이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진행해 주세요. 제네시스 캐피탈 명의로 대형 금속에 투자한 자금,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전액 즉시 회수를 통보해 주세요. 이유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만 전달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잠시 놀란 듯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는 이내 프로다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탄은 그렇게 쏘아 올려졌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대형 금속의 재무 구조와 사업 관계,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약점까지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혈관을 끊어내야 가장 고통스러운지, 어떤 순서로 무너뜨려야 다시는 회생이 불가능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 협력 계약이었습니다. 대형 금속이 최근 주력으로 밀고 있는 신제품의 핵심 기술은 사실 제가 소유한 해외의 작은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연구소장에게 연락해 기술 협력 계약의 즉각적인 파기를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장 큰 매출처인 대기업 납품건이었습니다. 그 대기업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은 저희 부모님의 오랜 친구였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했습니다. 아저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 금속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이유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제게는 제 가족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단 하루 만에 마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국수를 삶으며 그들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투자금 회수 통보서, 기술 협력 계약 해지 증명서, 거래 중단 공식 공문.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대형 금속의 숨통을 하나씩 끊어놓을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과 배경이라는 저울로 판단했던 그들에게 저는 가장 차갑고 무서운 돈과 비즈니스의 논리로 가장 혹독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벌레처럼 멸시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드는 거인이었다는 잔인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계획한 복수의 핵심이었습니다. 대형 금속이라는 견고해 보였던 성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든든했던 자금줄이 하루아침에 마르고 핵심 기술을 제공하던 협력사가 떠나고 최대 고객사마저 차갑게 등을 돌리자 회사는 날개 잃은 비행기처럼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금 상환 압박이 들어왔고 공장 가동은 멈췄으며 평생을 함께해온 직원들의 월급마저 밀리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보고받았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망이 제게 어떤 쾌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거운 만족감만이 제 마음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준의 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형편없고 불쌍하다던 존재감조차 없던 고아 청년이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그들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의 작은 국수집을 찾아왔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저녁 장사가 한창인 가게 안, 태준의 부모는 수많은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체면도 염치도 모두 버린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 오만함으로 가득 차 지연이를 내려다보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처절한 눈물과 비굴한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이 놀라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저와 지연이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뜨거운 김이 오르는 국수를 삶았고 지연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손님들의 빈 그릇을 날랐습니다. 태준의 아버지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회사만은 살려주게. 내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야. 그 처절한 외침에 지연이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지연이의 마음이 약해질까 걱정했지만 제 동생은 저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지연이의 눈빛에는 한 톨의 동정심도 없이 차가운 경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비는 겁니까? 당신들이 평생 흘린 피땀은 그렇게 소중하고 제 하나뿐인 가족이 흘린 마음의 피눈물은 그렇게 하찮았나요? 그 말을 끝으로 저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상견례 자리에서의 오만하고 추악했던 모습과 지금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비굴한 모습이 겹쳐지며 그들의 몰락은 더욱 비참하고 더욱 통쾌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가족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떠나간 가게에는 잠시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저희는 의심의 여지 없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통쾌한 기쁨이나 후련함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씁쓸하고 공허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상대를 처절하게 파멸시키는 것이 결코 진정한 의미의 승리는 아니라는 것을, 그 과정에서 저희 또한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삶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형 금속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이미 제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제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픈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제 동생 지연이가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지연이는 상견례의 깊은 아픔을 딛고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 나서기로 굳게 마음먹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의 변화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단골 서점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석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인문학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는 그는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하고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는 제 동생이 상처받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는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은 지연이의 배경이나 조건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었고 그녀가 들려주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는 제게 민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슬픔, 저와 단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고단했던 세월,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에게 받았던 지울 수 없는 깊은 모욕까지.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민석은 지연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 힘든 시간을 혼자서 꿋꿋하게 견뎌내다니. 지연 씨는 정말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 지연이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 소중한 사람이 더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저는 동생의 새로운 사랑을 통해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저와 지연이가 정성을 다해 운영하던 골목의 작은 국수집은 이제 남매국수라는 정겨운 이름의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사업은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저희의 삶의 태도는 처음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간을 내어 본점 주방을 지키며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저희가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은 저희처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에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부를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부신 경제적인 성공과 함께 지연이의 개인적인 삶에도 더없이 찬란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민석과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졌고 두 사람은 마침내 평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지연이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조심스러워했지만 민석의 가족들은 지연이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녀를 품어주었습니다. 혼자서 동생 지키랴, 그 큰 사업 일구랴, 우리 지연 씨가 그동안 고생이 정말 많았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든든한 새 가족이 되어줄게. 상견례 자리에서 민석의 어머니가 지연이의 손을 잡고 하신 그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람을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는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제 동생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듬직하고 따뜻한 민석이, 그리고 그 누구보다 벅차고 기쁜 얼굴을 한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사랑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버텨왔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제적 성공과 진정한 사랑을 통한 개인적 행복,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은 제 동생의 모습은 저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자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지연이는 과거의 깊은 상처를 딛고 완벽하게 자신의 행복을 쟁취한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저는 동생을 마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고단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깊은 위로와 앞으로 함께 펼쳐나갈 희망찬 날들에 대한 벅찬 기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화려한 막이 내리고 모든 하객이 떠나간 텅 빈 예식장에서 저는 잠시 지연이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애써 벅찬 감정을 누르며 눈물을 참고 있는 동생의 머리를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난 세월, 세상의 모든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었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오빠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연이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투명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그 말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동생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동생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아닌 온전한 행복과 깊은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런 약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보니까 확실히 알겠다. 민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세상 누구보다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이라는 걸.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 동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감격으로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 곁에 진짜 가족이 또 생겼구나. 그 한마디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기적 같은 치유의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광활한 세상에 단둘이 남겨졌던 저희.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 그 자체였던 저희. 이제 지연이에게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지켜줄 또 다른 든든한 가족이 생겼고, 저는 비로소 동생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을 조금은 내려놓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저희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품격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그것은 값비싼 옷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 혹은 막대한 재산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존중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당당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희는 삶으로 배웠습니다. 또한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크기임을 저는 제 동생을 통해 가슴 뭉클하게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눈부시게 성공하고 흔들림 없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저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품에서 더 큰 행복을 아름답게 키워나갈 제 동생 지연이의 빛나는 미래, 그리고 그 곁에서 세상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묵묵히 그 행복을 응원할 저의 앞날에 따스한 축복이 영원히 가득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꼬아는 집안 망치는 법이야. 어디 근본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일 것 같아?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지.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자. 그녀의 유일한 꿈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녀의 모든 것은 단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짓밟힙니다. 세상의 가장 잔인한 편견 앞에 3년의 사랑은 침묵했고 그녀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성북동의 낡은 서점에서 한 노인을 만납니다. 평범해 보이는 동네 서점 주인. 그러나 그의 침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자들의 세상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노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짓밟혔던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6 윤서영의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3년을 만난 연인 정도윤과의 결혼을 약속했고 오늘은 그 결실이 맺어지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간병사라는 직업의 고단함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한정식 집의 정갈한 방 안, 창밖 풍경마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정도윤의 어머니 최영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노골적인 시선이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해 불편했지만 서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오가는 몇 마디 대화 속에서도 최영숙의 질문은 집요하게 서영의 배경을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고, 고모님은 뭘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서영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부모님 없이 고모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순간부터였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꼬아라 우리 집안은 그런 애 들일 수 없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못 들었어? 꼬아는 집안 망치는 법이야.
어디 근본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일 것 같아?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서영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곁에 앉은 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줘. 이건 아니라고. 도와달라는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정도윤은 그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차갑게 식은 눈빛, 3년의 사랑이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제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묵. 그것은 그 어떤 폭언보다 더 잔인한 비수였습니다. 최영숙은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지. 우리 도윤이한테 흠집 낼 생각 말고 깨끗하게 물러나.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영의 사랑과 미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서영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26 윤서영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식은 땀과 눈물로 알아놓은 서영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회피하듯 도망치듯 서영은 다시 일터로 나섰습니다. 그런 서영에게 새로운 간병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성북동 단기 간병. 서울의 번잡함에서 한 발짝 비켜선 동네, 그 이름만으로도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일일 뿐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환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즈넉한 성북동 언덕길에 자리한 낡은 2층 집. 담쟁이 덩굴이 세월의 흔적처럼 벽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코끝을 스치는 오래된 책 냄새가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서영을 맞았습니다. 환자는 은퇴한 출판인이자 집 아래층에서 무명당이라는 작은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한정우라는 노인이었습니다. 78배 한정우는 말수가 없고 까칠했습니다. 시간은 잘 지키는군. 그게 첫인사였습니다. 첫인상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서영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기고 그의 입맛에 맞는 담백한 식사를 준비하고 볕이 좋은 날에는 휠체어를 밀어 서점 안을 산책했습니다. 한정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먼지가 쌓인 책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서영 역시 그 고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책과 침묵으로 채워진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조금씩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한정우는 서영의 그늘진 얼굴과 나이답지 않은 깊은 슬픔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조용히 수저만 움직이는 모습, 작은 소리에도 움찔 놀라는 어깨, 창밖을 보며 멍하니 허공에 시선을 두는 모습까지. 저 아이는 대체 어디서 저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걸까? 노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영의 상처를 어렴풋이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상처를 잊기 위해 기계처럼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성북동의 낡은 서점에서 부서진 마음을 가진 젊은 간병사와 세상의 지혜를 품은 늙은 서점 주인의 뜻밖의 인연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단기 간병 기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서영의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어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서영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무명당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핑계를 대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그 고요한 공간이 묵묵히 책을 읽던 노인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서점에 들어서자 한정우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책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구석에 새로 들어온 책들 정리 좀 하지. 그 한마디가 서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환대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로 서영은 일이 없는 날이면 서점에 들러 먼지 쌓인 책들을 닦고 어지러운 서가를 정리했습니다. 한정우는 그런 서영을 말없이 지켜볼 뿐 왜 왔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위로 속에서 서영은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으로 받아들여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서영에게 한정우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고 한정우에게 서영은 손녀 같은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창밖으로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점 안은 빗소리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묵직한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따라 서영은 꾹꾹 눌러왔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싶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해도 될까? 이 평온이 깨져버리면 어떡하지? 수없이 망설이던 서영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할 뻔했었어요. 한정우는 읽던 책에서 눈을 떼고 조용히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야기해 보렴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서영은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날의 모욕적인 말들, 사랑했던 사람의 차가운 외면까지 고아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애써 참아왔던 수치심과 슬픔이 다시금 북받쳐 올랐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한정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분노가 서렸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그런 망발을 짓거리는 인간들이 있단 말인가? 한정우의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천둥 같은 노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인데 감히 사람을 태생으로 재단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분노처럼 한정우는 서영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투박하지만 더없이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서영아,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 따뜻한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서영의 눈물샘이 끝내 터져버렸습니다. 낡은 서점 안에서 한 젊은 영혼의 상처가 한 늙은 영혼의 분노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돌아간 후에도 한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가득한 서점 안 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영을 향한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잊은 자들에 대한 깊은 환멸, 그리고 자신의 과거 선택에 대한 씁쓸한 회한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서영을 모욕한 그들의 이름, 정태석과 최영숙.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책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공간, 그곳 가장 깊숙한 곳에 수십 년간 열어보지 않은 낡은 괴짝이 있었습니다. 묵직한 자물쇠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잊혔던 과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서 찾아낸 누런 서류철 위에는 먼지가 세월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내용을 확인하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역시나 그들이었습니다. 20년 전 한정우가 운영하던 출판사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서류 속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식당 앞에서 굽실거리며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정태석. 그의 눈빛에는 야망과 함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시 정태석은 작은 식당을 해보겠다며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정우는 그의 성실함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출판인으로서의 소명이자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은행 보증까지 서주었습니다. 그 돈이 종잣돈이 되어 정태석은 식당과 부동산 사업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성공한 후에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한정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자신의 도움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손녀처럼 아끼는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정우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 내가 준 기회가 저들을 괴물로 만들었구나.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수십 년간 연을 이어온 이제는 각계각층의 거물이 된 오래된 인연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한정우일세. 부탁할 게 좀 있네. 한정우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성북동의 조용한 서점 주인이 오만하고 무례한 자들에게 인생의 쓴맛을 가르쳐주기 위한 특별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짓밟힌 한 영혼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기 위한, 그리고 자신이 심었던 씨앗이 독초가 되었음을 확인한 자의 마지막 책무였습니다. 한 노인의 조용하고도 무서운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한정우의 전화 몇 통이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석과 최영숙 일가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불행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진 것은 최영숙이 부와 과시욕의 상징처럼 여기던 성북동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 임대료가 3배나 올랐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최영숙은 건물주에게 직접 찾아가 길길이 날뛰었지만 한정우의 오랜 친구였던 건물주는 시세가 그렇다. 싫으면 나가라는 냉정한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최영숙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태석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주요 고객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VVIP 고객마저 신뢰에 금이 갔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십억 원대 계약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들 정도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감사팀의 조사로 그가 묵인해왔던 작은 비리들이 낱낱이 드러났고 해고를 면하는 대신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기들은 그를 피했고 믿었던 상사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정태석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건설사와의 대규모 개발 계약마저 내부 사정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악재의 집안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더 이상 화목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최영숙은 불안에 떨며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당신 도대체 누구한테 밉보인 거야? 정태석은 평생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그들을 옥죄는 손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인맥은 모래성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인연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성북동의 낡은 서점 안 한정우는 평소처럼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고요한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그는 책장 넘기는 소리와 함께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최영숙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오만함을 남김없이 집어삼켰습니다. 사방으로 사람을 풀어 알아본 끝에 최영숙은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된 시점이 윤서영과의 파혼 직후라는 신락 같은 단서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영숙은 수치심도 잊은 채 초라한 모습으로 서영이 일하는 요양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항상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며칠 밤을 샌 듯 퀭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복도 한가운데서 서영이 앞에 쿵 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 씨,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내가 눈이 멀어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는 와중에도 최영숙은 서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영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통쾌함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괴한 상황에 대한 불편함과 연민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서영이 최영숙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인형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정우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소란스러웠던 복도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정우는 최영숙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당신 남편 손을 잡고 사업 미천을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군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최영숙은 고개를 들어 한정우를 보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며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회 회장님? 이제 회장 아니오. 그냥 성북동의 늙은 서점 주인일 뿐이지. 한정우는 굳어있는 서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 이제 내 손녀나 다름없소. 나한테는 가족이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태생으로 재단하는 자는 스스로 무너질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짓밟았던 건 한낱 고아가 아니라 내 소중한 가족이었소. 최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어지는 순간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정태석 일가가 무너져 내리는 동안 윤서영의 삶에는 새로운 빛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날 한정우는 서영에게 좋은 사람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배지훈, 대학병원 외과의사였습니다. 35의 배지훈은 따뜻하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무명당 서점이었습니다. 어색하게 들어서는 배지훈을 보며 서영은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지훈은 서영의 배경이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점 한 구석의 낡은 시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시인
저도 참 좋아합니다. 문장이 참 따뜻하죠. 그 한마디가 서영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는 서영의 아픈 과거를 섣불리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곁을 지키며 서영의 상처가 스스로 아물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배지우는 서영의 됨됨이와 성실함을 존중했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배지훈의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서영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지훈의 부모님은 서영이 부모가 없다는 사실에 아무런 편견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며 따뜻하게 품어주며 진짜 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서영은 태어나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온전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1년 후 서영과 배지우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서영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과 함께 과거의 슬픔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정우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손녀 세상에서 제일 예쁘구나. 그는 떨리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영아, 아버지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오늘 내가 내 아버지다. 신부 입장 순서 서영의 곁에는 한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꼿꼿한 자세로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의 손을 잡은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혼주석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는 한정우의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새로운 사랑과 진정한 가족의 온기 속에서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서영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것은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람을 조건으로 재단하는 세상의 편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서영의 곁에는 그 어떤 편견도 막아줄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결혼 후 서영의 삶은 안정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이 태어났고 한정우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영의 가족은 을의 성북동 무명당에 모였습니다. 한정우는 증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영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간병사 시절 겪었던 차별과 상처는 서영에게 새로운 사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영은 자신처럼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년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서영은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의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정우는 서영의 결심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낡은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좋은 일에 쓰거라. 그녀의 삶이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의 따뜻한 빛을 비추는 더 큰 이야기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무명재단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 없는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몇 년 후 서영은 우연히 거리에서 초라해진 정도윤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서영을 알아보았지만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영은 그를 향해 어떤 원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빌어주었습니다. 부디 사람을 조건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우기를. 이제 무명당은 단순히 낡은 책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점 한쪽 벽에는 한정우가 직접 쓴 작은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존중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부와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혈연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성북동의 조용한 서점은 세상의 나지막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은 더 이상 세상의 편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존중으로 맺어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